안녕하세요, 박작가방입니다. 오늘은 조연철 감독 작품 너와 나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이 작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를 바탕에 두고 진행되는 이야기이며, 주인공 세미와 하은이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날 하루를 아침부터 밤까지 보여줍니다. 이 둘의 하루를 보여주는 방식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꼽아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과잉이고, 두 번째는 증후입니다. 이 과잉은 제가 느끼기에 이 아이들이 가진 젊음입니다. 주체할 수 없이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을 이 작품은 빛과 연결시킨 듯 보입니다. 이 작품의 거의 모든 쇼트는 노출이 오버돼 있고, 또 그 넘쳐나는 빛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미스트 필터를 사용합니다. 또 이 필터는 작품 안에서 시간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지우는 역할 또한 하고 있죠. 또 실외와 실내를 뒤덮고 있는 식물도 이 아이들이 가진 생명력의 은유 중 하나로 보입니다. 화분에서 나무로 최종적으로 숲으로 이어지죠. 하은과 세미가 같이 걷는 길과 진식이를 만나는 산 위의 정자, 학교 뒷산, 또 작품 안에 등장하는 이 개천을 포함한 여러 장소가 푸르름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실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은이 입원해 있는 병원과 또 하은의 집 역시 많은 식물이 자라고 있죠. 이 과잉은 이 작품이 특정 감정을 보여주는 방식과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미가 노래방에서 하은을 떠올리면서 부르는 빅마마의 체념은 이 노래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곡을 사용하고, 둘이 병원에서 헤어지는 밤씬 역시 무척 길게 연출됐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죽음 혹은 사고의 증후입니다. 주인공 하은은 얼마 전 반려견 제리를 떠나보냈죠. 또 자신 역시 며칠 전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세미 역시 마찬가지로 영화 초반 친구들과 점토로 만든 작품을 옮길 때 죽은 새를 발견하고 그것을 묻어줍니다. 또 주인을 잃어버린 개 진식이는 작품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세미가 집 계단을 올라갈 때 지방을 태우는 모습, 또 하은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장례식장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작품이 세월호 참사를 다룬다는 걸 알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장면뿐 아니라 이 초반 세미가 교무실에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원반이 창문으로 날아와서 탕 소리를 내며 부딪히는 순간에도 자연스레 세월호 배안 모습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 작품이 공간을 다루는 방식은 어떤 시는 마치 배안을 들여다보는 듯한 이미지를 만듭니다. 특히 이 작품이 학교를 포함한 여러 장소에서 창문을 사용하는 방식이 그렇고,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건 진시기와 다른 개들이 갇혀 있는 폐가입니다. 이때 작은 구멍을 통해 실외에서 실내에 갇혀 있는 개들을 바라보는 시점 쇼트는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떠올릴 때 갖는 이미지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제 두 캐릭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세미는 속이 너무 잘 보이는 아이죠. 또 자기 감정을 끊임없이 표출해야 하는 아이입니다. 영화 중후반까지 이 작품을 끌고 가는 것도 이 세미의 감정에서 비롯된 움직임입니다. 제가 특별하게 느낀 부분은 이 불길한 꿈을 꾸고 난 뒤 세미가 하은에게 갖는 감정입니다. 조심해, 밖에 나가지 마, 수행여행을 가지 마, 가치가 같은 것도 세미의 마음이지만, 사실 이 마음의 핵심은 나랑 같이 있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느껴질 때 오는 아픔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은은 감정을 반쯤 감추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가 하는 말엔 종종 거짓도 섞이며, 세미가 자신을 좋아하는 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모른 척 할 줄도 압니다. 또 어떨 때는 질투를 유발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하은은 이런 과정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은은 세미보다 성숙합니다.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여기고, 또 그게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렇게 내비치고 싶어 하는 인물입니다. 세미가 하은에게 반려견 제리가 죽은 게 슬프지 않냐 물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녀는 제리가 죽은 건 안
슬픈데 자기 다리가 다친 건 좀 슬프다고 대답하죠. 이어서 세미는 그건 슬픈 게 아니라 아픈 거라고 얘기해 주지만 세월호 사건을 마음에 품고 또 기억하는 이들은 이 둘이 같은 거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씬에서 죽은 제리 사진을 보고 오는 건 세미이기 때문에 정작 하은이 세미를 위로하는 상황도 벌어지죠. 저는 이 작품에서 김시은 배우 캐스팅이 가장 좋은데, 이 배우는 밝고 생기 넘치고 또 유머러스한 면을 잘 표현하면서 그 안에 꼿꼿하고 단단함 또한 표현할 줄 압니다. 제가 2023년 영화 베스트에서 다시 언급할 테지만 이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위도 김시은 배우의 이런 면을 잘 끄집어내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또 두 작품 모두 그 꼿꼿한 것이 꺾일 때 오는 감정까지 관객에게 전달하는 영화입니다. 이 둘의 마음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건 같이 걸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리가 다친 건 하은이지만 거의 앞서 걷는 건 세미입니다. 하은은 다리를 질질 끌면서 뒤를 따르고요. 이렇듯 세미는 하은을 사랑하지만 그 방식이 미숙하고 하은은 세미의 템포를 따라가기가 조금 버거워 보입니다. 세미가 진식이 간식을 사러 간 사이 하은이 사라지면서 작품은 둘에게 조금 일찍 헤어짐을 경험하게 하고 이후 둘이 말다툼을 한 뒤 또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맨 처음 언급한 이 작품이 구축한 스타일 중 하나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작은 씬 단위에서부터 큰 이야기까지 둘이 같이 있고 떨어지는 걸 반복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안 씬을 보면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둘이 옷장에 기대어 몸을 붙이고 있다가 다음엔 둘 사이 창문을 두어서 두 인물을 떨어지게 합니다. 또 하은이 카메라를 찾으러 다른 방에 갈 때도 각 방을 컷을 나누어 보여주는 게 아니라 풀쇼트로 두 방을 같이 보여주는 쪽을 택하죠. 병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 공간이지만 병실 커튼으로 둘을 갈라놓기도 하고 가장 명확하게 드러날 땐 진식이가 폐가에 들어가 숨고 세미가 이를 따라가며 담을 넘으면서 둘 사이에 철조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순간은 세미와 하은의 위치가 뒤바뀌고 난 후입니다. 이 작품은 중후반까지 세미가 하은을 찾으러 다니는 여정이었다면 후반 이후에는 세미가 죽고 하은이 세미와 같이 있던 곳을 찾아가는 여정이 됩니다. 아마도 가장 마음 아픈 씬은 202번 버스에 하은이 혼자 남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제가 관련된 스틸컷을 찾을 수가 없어서 설명하기가 쉽진 않지만 세미가 하은을 찾으러 다니는 장면 대부분은 건물 외벽이나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제일 비슷한데 이런 도로 보호대 같은 것을 계속 끼고 도는 촬영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작품의 특이한 지점입니다. 영화 너와 나는 저한테는 현실을 보여준다기보단 누군가의 꿈속 혹은 환상을 들여다보는 작품처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의 꿈이냐도 중요할 텐데 저는 영화 후반까지 이 작품이 하은의 꿈으로 여기며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의 오프닝 시퀀스는 제가 느끼기엔 시점 쇼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카메라가 교실 창문을 통해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교실 안으로 들어와 거울로 이동하고 또 그 거울을 통해 세미를 바라보는 건 시점과 동선을 가진 쇼트로 보입니다. 잠든 세미를 바라보는 건 물론 카메라지만 이것이 시점이라면 그녀를 가장 그리워할 건 하은일 것이기에 저는 이 작품이 하은의 꿈으로 여기며 봤습니다. 하은의 꿈이라 생각한 또 다른 이유는 이 작품 속 상황이 살아있어야만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의 대사는 화자와 청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이 세월호 참사 후 누군가 피해자에게 했던 가슴 아픈 말들과 조금씩 중첩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세상에서 네가 제일 힘들지,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같은 말들이나 특히 하은이 세미에게 하는 나는 슬프면 울고만 있어야 해 같은 대사가 그렇죠. 이것은 고등학생들끼리 싸우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말이지만 또 세월호 피해자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줬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이 꿈이란 설정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연출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과거와 미래가 뒤섞인 듯한 장면도 여럿 있죠. 하은과 샘이 어린 시절로 보이는 이 빨간 가방을 맨 아이들도 등장하고, 또 샘이가 손이 다쳐 찾아간 병원의 두 의사는 샘이와 하은의 늙은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감독은 거울을 이런 여러 시공간의 통로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인상도 조금 받았습니다. 좀 더 확장시키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모두가 이 둘을 은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미와 조이, 하은과 제리, 무엇보다 진식이와 반려인이 그렇죠. 이때 반려인이 진식이를 잃어버린 후 느낀 감정,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다, 매일 자책했다,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같은 대사는 이 작품이 택한 은유 방식 같았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낄 때쯤 감독은 세미가 잃어버린 꿈 전체를 기억하게 하면서 꿈속에서 죽은 것이 하은이면서 또 자신이고 또 반학생 모두였다는 걸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둘만의 것이 아닌 여러 희생자들로 확장됩니다. 제가 이 작품에서 정말 좋았던 씬들은 아이들의 일상이 담긴 장면들이었습니다. 개천 다리를 건너 등교하는 모습이나 친구들과 운동장 나무 아래서 놀 때 바람이 불어오는 순간, 수학여행 전날 옷을 사고 머리를 하고 춤 연습을 하는 모습 등은 이 작품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또 영화를 만들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딩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은 풀밭에 누워있는 세미가 눈을 뜨고 웃으면서 끝납니다. 저는 이것이 이 작품의 가장 특별한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세미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무표정한 얼굴 혹은 두려움에 찬 표정으로 눈을 뜨게 되면 이 작품은 처음과 끝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죽음 직전 한 사람에게 소중했던 하루를 살고 또다시 죽음을 맞이하고 누군가는 평생 슬픔을 안고 사는, 그러니까 영원히 끝나지 않는 슬픈 꿈의 반복이 됩니다. 사실 저도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런 작품이 아닐까 생각하며 봤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세미가 웃으며 눈을 뜨면서 이 작품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꿈, 그리고 다른 현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세미의 웃음은 영화 속 등장한 모든 아이들과 연결돼 있죠. 또 이것은 저와 같이 세월호 참사를 경험한 세대에게 이 사건과 사건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갈무리할지, 또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기 전까진 이 작품이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위로하는 작품이라 여겼지만, 물론 이도 맞지만 이 마지막 씬을 보고 나선 이 작품 전체가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영화 속 자주 등장했던 안녕, 갔다 올게, 잘 가처럼 말이죠.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